2022년 3월 7일 오후 4시 12분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의 한 야산 기슭 등산객이 신고한 지 20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소나무 숲 사이로 길게 늘어졌다. 감식반이 현장을 촬영하는 셔터 소리가 새의 울음소리처럼 건조하게 울렸다. 시신은 7살 소녀였다. 이름은 유하은. 파주 법원초등학교 1학년. 이틀 전 학교에서 귀가하는 길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아이였다. 분홍색 패딩 점퍼를 입고 노란 모자를 쓴 채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다가 야산 낙엽더미 속에서 발견되었다. 쌓이는 교살이었다. 목에 끈으로 졸린 흔적이 선명했다. 소식을 들은 유하은의 어머니 정미영은 현장으로 달려왔다. 경찰이 막았으나 그녀는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다. 남편 유재원이 아내를 부축하며 함께 무너졌다. 두 사람은 차가운 흙 위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른 봄의 바람이 그들의 통곡을 산 아래로 실어 날랐다. 현장을 지휘한 것은 경기북경찰청 강력계 배정수 형사였다. 3일 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다. 권혁수, 47세, 무직. 실종 당일 유하은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문산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폐쇄회로에 잡힌 남성이었다. 전과가 있었다. 12년 전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으로 복역한 이력. 경찰은 권혁수를 20시간 연속 신문했다. 결국 새벽 4시에 자백을 받아냈다. 권혁수는 자백 직후 구치소 독방에서 침대 시트로 목을 매 숨졌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한 사람은 납득하지 못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경태. 60살, 전직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과장, 사건 종결 당시 퇴직 이틀을 남기고 있던 베테랑 형사였다. 오경태는 유하은의 부모 앞에서 약속했다. 반드시 범인을 잡겠습니다. 그는 권혁수가 진범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20시간의 강압수사가 만들어낸 거짓 자백이라고.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퇴직 후 오경태는 홀로 수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5개월 뒤 8월의 어느 날 강역탐정사무소의 문을 두드렸다. 2022년 8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50층 오피스 빌딩 꼭대기의 강역탐정사무소. 여름 햇살이 통유리를 뚫고 들어와 300평 공간을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쪽에서 송태풍 박사가 실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나정희가 데이터를 정리하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강혁은 소파에 앉아 사건 파일을 넘기고 있었다. 185cm의 다부진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42살의 탐정은 지난주 종결한 사기 사건의 후속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탐정님, 이해나가 다가왔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 단정하게 묶은 머리, 24세 분석화학 전문가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표정이었다. 의뢰인이 왔어요. 좀 특이한 분이네요. 뭐가 특이해? 직접 보면 알아요. 강혁이 응접실로 들어섰다. 소파에 앉은 남자는 60살의 노인이었으나 체격이 건장했다. 그러나 눈 밑에 짙은 그늘, 면도를 며칠째 하지 않은 얼굴, 구겨진 셔츠가 오랫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었다. 오경태입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전직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과장이었습니다. 강혁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형사 시절 선배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수사관. 3월 파주 유하은 사건으로 왔습니다. 오경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강혁이 맞은편에 앉았다. 종결된 사건 아닌가요? 범인이 자백하고 자살했다고. 오경태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권혁수는 범인이 아닙니다. 강혁이 가만히 남자를 보았다. 형사의 직관으로 읽혔다. 이 남자는 미쳐가고 있다. 집착에 갉아먹히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남자의 눈에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이 서려 있었다. 헛된 확신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경태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5개월 동안 혼자 조사한 겁니다. 그가 파일을 펼쳤다. 첫째, 권혁수의 자백 내용에 현장과 맞지 않는 디테일이 3군데 있습니다. 시신의 위치, 결박에 사용된 끈의 종류, 범행 시간대. 경찰은 이걸 기억 혼동으로 넘겼지만
저는 20시간 수면 박탈 후에 허위 자백 패턴이라고 봅니다. 강혁이 파일을 받아 넘겼다. 정리가 꼼꼼했다. 현직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 둘째, 오경태가 이어갔다. 유하은 사건과 유사한 미제 사건이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한 건씩 있습니다. 두 건 모두 7살에서 8살 사이의 여아가 학교 귀갓길에 실종된 뒤 야산에서 발견되었고 쌓이는 교살이었습니다. 이 두 건의 범행 당시 권혁수는 복역 중이었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강혁의 등에 차가운 것이 흘렀다. 연쇄범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경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같은 놈이 3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경찰은 첫 두 건을 미제로 남겨두고 세 번째 건만 권혁수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강혁이 파일을 내려놓고 오경태를 보았다. 오 선배님, 그는 형사 시절의 존칭을 사용했다. 이 사건을 제가 맡으면 될까요? 오경태의 눈에 눈물이 비쳤다. 부탁합니다. 저는 유하은이 엄마한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진범을 잡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는 죽을 때까지 편하지 못할 겁니다. 강혁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다. 형사였던 자신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형사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약속뿐이었다. 맡겠습니다. 이해나가 이틀 만에 3건의 사건을 정리했다.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 자료가 나란히 떠올랐다. 첫 번째, 2018년 4월 경기도 양주시 피해자 김소율 8살. 학교 귀갓길 실종 후 이틀 만에 인근 야산에서 발견, 교살, 미제. 두 번째, 2020년 3월 경기도 포천시 피해자 이수아 7살, 동일 패턴, 교살. 세 번째, 2022년 3월 경기도 파주시 피해자 유하은 7살, 동일 패턴, 교살. 권혁수 자백 후 종결. 강혁이 화이트보드에 3건의 공통점을 적었다. 공통점, 경기 북부 지역, 7에서 8살 여아. 학교 귀갓길, 야산의 유기, 교살, 범행 간격은 2년. 이해나가 말했다. 2년 간격의 규칙성이 있다면 다음은 2024년일 수 있어. 강혁의 턱이 굳어졌다. 그 전에 잡아야 해. 송태풍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세 사건의 법의학적 공통점을 좀 더 볼게요. 결박에 사용된 끈은 3건 모두 나일론 로프, 직경 5mm.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특정 용도로는 등산이나 캠핑 장비에 많이 쓰이는 규격이에요. 강혁이 물었다. 새 현장의 지리적 특성은? 이해나가 지도를 띄웠다. 양주, 포천, 파주 모두 경기 북부입니다. 그리고 새 현장을 잇는 직선상에 공통으로 지나는 도로가 있어요. 그녀가 빨간 선을 그었다. 국도 372호. 이 도로가 세 지역을 관통해요.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범인은 이 도로를 따라 이동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나가 말했다. 3건 모두 범행 시기가 3월에서 4월입니다. 초봄, 계절성까지 있어. 강혁이 화이트보드에 적었다. 정리하면 범인은 경기 북부 국도 372호 인근에 거주하거나 이 도로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 초봄의 범행, 2년 간격, 대상은 7에서 8살 여아. 오경태의 프로파일과 일치했다. 오경태는 5개월 동안 홀로 이 결론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었다. 강혁이 사건을 맡은 뒤에도 오경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매일 파주의 국도 372호변 주유소에 앉아 지나가는 차량을 관찰했다. 혼자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번호를 기록했다. 선배님, 무리하지 마세요. 강혁이 전화로 말했다. 우리 팀이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오경태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배어 있었다. 하은이 엄마가 어제도 전화했어요. 어떻게 되어가냐고.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강혁은 수화기 너머의 침묵을 들었다. 약속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얼마나 갉아먹을 수 있는지를 그는 형사 시절에 보아왔다. 정의에 대한 맹세가 집착이 되고 집착이 광기가 되는 과정을. 선배님,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경태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믿을게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강혁은 체계적으로 범인의 프로파일을 구축해 나갔다.
범인의 특성을 추려보자. 강혁이 회의에서 말했다. 이해나가 정리했다. 첫째, 지역 밀착형입니다. 경기 북부를 잘 아는 사람. 야산 지리에 밟고 인적 드문 장소를 사전에 파악한 뒤 유기한다. 둘째, 차량 소유자. 피해자를 이동시키려면 차가 필요해요. 셋째, 직업적으로 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사람. 넷째, 2년 간격은 심리적 쿨다운 기간이거나 외부 여건에 의한 것일 수 있어요. 강혁이 덧붙였다. 다섯째, 아이들에게 경계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외모나 직업. 아이들이 경계하지 않는 유형, 송태풍이 말했다. 학원 차량 기사, 배달원, 지역 상점 주인 같은.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국도 372호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면서 새 지역을 오가는 직업. 뭐가 있을까? 이해나가 말했다. 배달업, 운송업, 영업직 또는 학원 셔틀 버스.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학원 셔틀, 아이들이 경계하지 않을 인물. 확인해봐. 이해나가 3건의 피해자들이 다니던 학원과 셔틀 서비스를 조사했다. 사흘 뒤 결과가 나왔다. 3명의 피해자가 공통으로 이용한 서비스는 없어요. 그런데 이해나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얇아졌다. 새 학교 인근에 공통으로 영업구역을 가진 한 업체가 있어요. 북부 문구, 경기 북부 지역 학교에 문구류를 납품하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문구 납품업자? 맞아요. 이 업체의 배송기사가 국도 372호를 따라 양주, 포천, 파주 지역 학교를 정기적으로 돌아요. 배송 차량이 각 학교에 출입하니까 아이들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지요. 강혁이 화이트보드에 북부 문구라고 적었다. 기사가 몇 명이야? 2명. 사장 겸 기사 1명, 정규 기사 1명. 이름은? 사장은 배도현, 52세. 기사는 정인호, 45세. 강혁이 2 이름을 적고 밑줄을 그었다. 이 둘의 범행 시기 알리바이를 확인해야 해. 이해나가 2 사람의 배경을 조사했다. 일주일 뒤 보고가 나왔다. 정인호 기사는 2020년 포천 사건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 3주간 입원.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그러면 배도현이야. 강혁이 말했다. 배도현, 52세, 경기도 양주시 거주. 2005년에 북부 문구를 설립. 자가 운전으로 양주, 포천, 파주 지역 학교에 문구류 납품. 전과 기록 없음. 기혼이나 5년 전 이혼, 자녀 없음. 전과 없음이라. 강혁이 턱을 쓸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깨끗한 게 오히려 의심스러워. 연쇄범은 사회적으로 평범한 외양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해나가 추가 자료를 보여주었다. 배도연의 차량 운행 기록, 납품 차량에 GPS가 달려 있어서 이동 경로가 기록되어 있어요. 3건의 범행 당일 모두 해당 지역에 배송 이력이 있어요. 일치하는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나가 화면을 넘겼다. 배도현의 이혼 기록을 확인했는데 이혼 사유의 배우자 측 주장으로 정서적 학대와 아동 관련 부적절한 관심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지만 강혁이 일어섰다. 증거를 잡아야 해.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증거 없이 접근하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강혁은 고민에 빠졌다. 물적 증거가 없었다. 3건 모두 DNA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다. 배도현을 체포하려면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오경태의 방법이 떠올랐다. 오경태는 국도변 주유소에서 배도현의 차량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경태는 이미 배도현을 의심하고 있었다. 강혁에게 오기 전부터 강혁이 오경태에게 전화했다. 선배님, 배도현이라는 이름 아세요? 전화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알아요. 오경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2달째 지켜보고 있어요. 강혁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혼자서요? 그래요. 그놈이 확실해요. 나는 그놈의 차가 새 학교를 지나는 걸 직접 확인했어요. 시간대도 맞고.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20년 형사생활 내내 이렇게 답답한 적은 없었어요. 선배님, 위험합니다. 혼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알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은이 엄마 눈을 못 봐요. 강혁은 결단을 내렸다. 이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배도현이 다시 범행을 시도하도록 유인하거나 과거 범행의 물적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형한테 연락하자.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나야, 혁아. 무슨 일이야? 파주 유하은 사건. 진범이 따로 있어. 배도연이라는 문구 납품업자야. 증거가 필요한데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낼 수 있어? 강민혁이 잠시 생각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영장이 안 나와. 더 강한 근거가 필요해. 배도현의 차량과 자택을 수색하면 증거가 나올 거야. 나일론 로프, 피해자의 유류품, 뭐라도. 그걸 위해서라도 영장이 필요해, 혁아. 강혁이 이를 악물었다. 법의 한계. 형사 시절에도 가장 답답했던 벽이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야? 배도현의 쓰레기죠. 자택 밖에 버려진 쓰레기는 법적으로 유기물이라 영장 없이 수거 가능해요. 거기서 뭔가 나올 수 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이해나와 나정희가 교대로 배도현의 자택 주변을 감시하며 쓰레기 수거일을 기다렸다. 3일 뒤 배도현이 쓰레기 봉투를 집 앞 수거함에 내놓았다. 새벽 5시 수거차가 오기 전에 이해나가 봉투를 회수했다. 사무소 실험실에서 송태풍 박사가 내용물을 분석했다. 음식물 쓰레기, 빈 캔, 종이류, 그리고 여기 송태풍이 핀셋으로 집어 올렸다. 검은 쓰레기 봉투 바닥에서 꺼낸 것은 나일론 로프 조각이었다. 길이 약 30cm, 한쪽 끝이 칼로 잘린 자국, 직경 5mm. 송태풍이 측정했다. 세 건의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 규격이야. 이해나가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만으로는 약하지 않아요? 더 있어. 송태풍이 로프의 한쪽 끝을 현미경 아래에 놓았다. 미세 섬유 사이에 뭔가 붙어 있어. 확대된 이미지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피부 세포. DNA 분석이 가능할 수 있어. 강혁이 주먹을 쥐었다. 해봐요. 송태풍과 나정희가 밤새 작업했다. DNA 추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대조할 피해자의 DNA가 필요했다. 경찰이 보관 중인 피해자 유류품의 DNA와 대조해야 했다. 강혁이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형, DNA 대조가 필요해. 유하은 사건 피해자 DNA와 우리가 확보한 샘플을 비교할 수 있어? 그 정도면 검찰이 움직일 근거가 돼. 내가 수사지휘부에 이야기할게. 이틀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대조 결과가 나왔다. 로프에서 추출된 DNA는 유하은의 것과 일치했다. 강민혁이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체포팀이 배도연의 자택에 도착했을 때 집은 비어 있었다. 배도연은 사라진 뒤였다. 도주했어요. 이해나가 보고했다. 차량도 없어요. 강혁의 직감이 반응했다. 누가 밀고 했어. 배도연이 미리 알아챈 거야. 어떻게? 오경태 선배님. 강혁이 전화기를 들었다. 선배님이 배도연을 감시하다가 들킨 거야.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오경태의 번호는 꺼져 있었다. 탐정님. 이해나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팽팽해졌다. 오경태 씨의 차량 위치 추적을 해볼게요. 사무소 드론으로. 나정희가 옥상 드론을 출격시켰다. 동시에 이해나가 오경태의 차량에 이전에 부착해둔 위치 추적기 신호를 확인했다. 있어요. 국도 372호, 파주 방향. 지금 이동 중입니다. 강혁이 뛰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이해나가 따라왔다. 내가 운전할게요. 이해나가 최고급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랐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깨어났다. 오경태 선배님은 배도연을 직접 잡으려는 거야. 강혁이 말했다. 혼자서. 미치겠군. 이해나가 차를 몰았다. 합정동에서 자유로를 타고 파주 방향으로. 그녀의 운전 실력은 레이서급이었다. 교통 상황을 읽고 차선을 바꾸는 속도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드론 영상 들어와요. 나정희가 무전으로 보고했다. 국도 372호 문산 구간. 오경태 씨 차량이 배도현의 납품 트럭을 뒤쫓고 있어요. 간격 약 200m. 배도현은 어디로 가는 거야? 북쪽으로. 도로 끝에 야산이 있어요.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범행 현장 부근으로 가고 있어. 자기 영역으로. 40분 뒤 이해나의 차가 문산 구간에 진입했다. 드론 영상에 오경태의 차가 보였다. 그 앞으로 배도연의 트럭이 국도를 벗어나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길이야. 강혁이 말했다. 차로 더 갈 수 있어? 여기까지예요. 이해나가 차를 세웠다. 나머지는 뛰어야 해요. 강혁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산길 입구로 달렸다.
다부진 강철 체력이 여름 더위를 뚫고 움직였다. 3분 뒤 산길 중간에서 오경태의 차가 멈춰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 앞 20m 지점에 배도현의 트럭도 서 있었다. 강혁이 숲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를 헤치며 빠르게 이동했다. 골목이나 담장의 지리를 읽듯 그의 본능이 숲의 공간을 읽었다. 그리고 보았다. 작은 공터에서 오경태와 배도현이 마주 서 있었다. 오경태의 손에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배도현은 두 손을 들고 뒷걸음치고 있었다. 이 개자식아. 오경태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네가 하은이를 죽였지. 소율이도 수아도 다 너야. 배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오경태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선배님. 강혁이 소리쳤다. 공터로 뛰어들었다. 오경태가 돌아보았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5개월간의 불면과 집착이 만들어낸 얼굴이었다. 강탐정. 비켜. 이놈이 도망치려고 했어. 알아요. 알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배님이 범죄자가 되어요. 상관없어. 오경태가 외쳤다. 하은이 엄마한테 약속했다고. 반드시 잡겠다고. 강혁이 천천히 다가갔다. 선배님 잡았어요. DNA 증거가 나왔어요. 영장도 나왔어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선배님이 직접 손 안 대도 이놈은 감옥에 갑니다. 약속은 지켜진 겁니다. 오경태의 손이 떨렸다. 쇠파이프가 흔들렸다. 강혁이 한 걸음 더 다가가 오경태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내려놓으세요, 선배님. 긴 순간이 흘렀다. 그리고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금속 소리가 숲에 울렸다. 오경태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배도현은 도주를 시도했다. 몸을 돌려 숲으로 뛰었다. 그러나 강혁의 반응이 더 빨랐다. 5걸음 만에 따라붙어 배도현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무술 유단자의 제압 기술. 배도현이 흙바닥에 쓰러졌다. 끝났다. 강혁이 말했다. 5분 뒤 경찰차의 사이렌이 산길 입구에서 울렸다. 배도현은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다. 자택과 차량 압수수색에서 추가 증거가 쏟아졌다. 나일론 로프 다발, 피해자들의 유류품으로 추정되는 소지품, 그리고 차량 뒷좌석 카펫에서 세 피해자의 DNA 흔적. 배도현은 3건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그는 학교에 문구를 납품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했고 귀갓길에 혼자 걷는 아이를 물색했다. 차에 태운 뒤 야산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배도현을 3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동시에 권혁수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권혁수의 유족에게 국가 배상이 결정되었다. 유하은의 어머니 정미영은 재판 결과를 듣고 오경태에게 전화했다. 과장님, 약속 지켜주셨네요. 오경태는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다. 2022년 10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오경태는 병원에 입원했다. 5개월간의 극도한 스트레스와 불면이 몸을 망가뜨린 것이었다. 위궤양과 경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강혁이 병문안을 갔다. 선배님 좀 쉬세요. 다 끝났잖아요. 오경태가 침대에서 힘없이 웃었다. 강탐정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놈을 쇠파이프로 때렸으면 내가 감옥에 갔겠지요. 맞아요. 하마터면 선배님이 범죄자가 될 뻔했어요. 약속이라는 게. 오경태가 천장을 보았다. 한 번 하면 그게 나를 잡아먹더라고. 지키겠다는 마음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광기가 되고. 만약 네가 안 왔으면 나는 그놈을 죽이고 자수했을 겁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 함께 지키는 거지.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경태가 강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2022년 12월 첫눈이 내리는 날 강혁 탐정사무소의 50층 창밖으로 하얀 눈발이 날렸다. 이에나가 따뜻한 커피를 2잔 들고 왔다. 하나를 강혁에게 건넸다. 탐정님, 이번 사건은 좀 달랐어요. 범인을 잡았는데도 뒷맛이 씁쓸해요. 강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3명의 아이가 죽었고 1명의 무고한 사람이 자살했고 1명의 형사는 반쯤 미쳐갔지.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게 되돌려지는 건 아니야.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실은 추리소설처럼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강혁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해.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 일이야. 이해나가 강혁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같은 곳을 향했다. 눈 내리는 한강. 애나 씨, 강혁이 말했다. 네? 내년에도 같이 하자. 이해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당연하죠. 제가 어디 가겠어요. 강혁이 웃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혁 탐정사무소의 불은 오늘도 마지막까지 켜져 있었다.